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달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수익 창출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한 54달러 정도, 그러니까 석 달에 한 1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예상합니다. 100달러면 한 11만 원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동영상을 한 20개 정도 제작을 하니까 한 개당 한 1,500원, 1,500원 정도 단가가 나와요. 하나 제작을 하면. 물론 뭐 그렇게 잘하는 영상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드는 동영상은 이제 1,500원짜리 동영상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추후에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 구독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수익을 내게 해주셔서 커피 한 잔 마시라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그때 바이오스마트가 좀 올랐을 때 한 5분 정도가 입금을 해주셔서 차를 아주 거하게 마셨죠. 괜찮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뭐 입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5분 해주신 게 전부인데 앞으로 또 수익을 내게 해드려서 저 또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달 한번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를 잠깐만 몇 개 볼게요. 무디스, 현대차 등 한국 비금융 기업 긍정 전망 단 한 곳도 없어.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을 다 부정적으로 이제 대표 기업들이죠. 다. 네, 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 이제 상반기에 벌써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이마트 등 10개 기업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 등급 전망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떨어뜨릴 거다. 다른 회사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사태와 이제 설비 투자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죠. 무디스가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 11월쯤에 이제 대대적인 이제 신용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10억에서 3억 기준으로 이제 바뀌어요. 대주주 기준. 연말 역대급 물량 쏟아진다. 대략 10조 정도를 예상합니다. 개인 물량.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 비속 합산 금액으로 벌써부터 큰 손들 절세 고민이 커져.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2억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1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게 합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나 뭐 아니면 아버지가 주식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합산되기 때문에 자기가 3억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도세부가 대주주 기준 금액이 2005년에 50억에서 계속 낮아져서 현재 2001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기준으로 3억이 넘으면 3억은 주에서 3억 정도 하는 분들은 그래도 가끔 봐요. 네.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3억 정도는 뭐 충분히 모으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 증시로 많이 몰아넣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좀 안 좋죠. 수급에서 이제 양도세 절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10조면은 양이 작진 않죠. 그러면 이제 빠른 사람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정리를 할 거고 11월 달, 12월, 특히 11월에 또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그 매수보다는 매도할 수 있는 수급이 꼬이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다시 연기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요런 악재가 또 있고요.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97.9% 세계 최고 수준. 조만간 이제 100%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계, 올 100% 넘었을 때 한계 도달. 주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고고. 대출 오케이 이빠이 데스 하면서 이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다 짓겠어요. 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기업 대출까지도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예. 대출을 많이 받고 이게 다 빚인데 이런 게 뭐야 부동산 대출, 뭐 부동산 그런 상승 가격 상승과도 맞물려 있죠. 부동산 가격 빠지면 힘들겠죠. 대충 이제 봐도 알죠. 예, 지금 이렇게 좀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일부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제 대출을 좀 안 될 거예요. 대출이 좀 줄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0월달 되면 이제 대출이 많이 줄죠. 예, 신용대출도 그렇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이 줄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은행들 서둘러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에 나섰다. 뭐 금융당국, 뭐 은행들의 이렇게 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부랴부랴 뭐 하는 거죠. 대출에 대한 조정을 해라. 펀드 같은 건 그냥 뭐 개판이 돼도 이렇게 잘 조사를 안 하더니 또 이런 걸 하네요. 은행권이 최근 B2, 빚내서 투자, 영끌까지 모아 투자하는 등의 영향으로 폭증한 신용대출을 쪼이기 위해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래서 뭐 이제 은행들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수급이 안 좋죠? 좀 레버리지도 쓰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좀 돈이 묶이고 대려 대출금을 갚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주가까지 떨어지면 반대 매매까지 있습니다. 수급이 엄청 꼬입니다.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이제 떨어지면 요 이제 BBB나 BB 마이너스, BAA3 또 다른 데는 또 달라요 이게 뭐 A 마이너인가 하여튼 A 뭐 그런 식으로 요 밑에가 다 정크 펀드라고 위험 투자 등급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 정크 펀드를 이 정크 펀드로 만약에 바뀐다면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포트를 이제 조금 재조정해야 되죠. 네. 이제 요게 이제 정크 펀드 등급들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마다 3대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 게 없죠. 한국 신용평가도 무디스가 이제 대주주라서 우리나라를 평가를 외국에서 다 해요. S&P부터 뭐 있죠. 네, 그래가지고 피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펀드 밑으로 내려갈 회사들이 대기업부터 많다, 아주 많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에도 금리도 높아지고 아주 좀 꼬이죠. 꼬입니다. 안 좋아지죠. 자금 시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제까지 얘기한 것과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10월 시황 예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 이제 전적으로 사견, 참조만 하시고 제 사견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제 내피셜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10월에 예상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조금 반짝 초했다가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빠지는 저점은 한 2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 빠지겠다.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예상했냐? 그 증거들은 여기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월, 8월, 그러니까 1번 8월 이제 고점은 찍었다고 좀 봐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2번, 이제는 하락밖에 없다. 튀어라. 이 튀어라는 이제 현금화해서 그냥 빠져라. 네, 빠지면 올해는 주식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잘 보고 조금 들어와서 깔짝깔짝거리면 될 것 같고, 튀면은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또 물립니다. 세 번째, 연말까지 기업 신용 등급 하락 예상, 무디스 경고, 정급 본드 대량 발생, 기간 매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네 번째, 부동산 시장 불안, 거래 급감, 지금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신규 미분양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내년 부동산 가격 하락 예상. 내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돈도 없어요. 살 돈도 없고 집은 계속 때려져요. 뭐 이건 시장 논리상도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버팁니다. 뭘로 버티죠 주로? 카드로 버팁니다. 카드가 한도가 좀 많이 풀려서 카드로다 이자도 내고 어떻게 돌리는데 한계가 내년에 다가올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돌리는. 이 증권사 부실, 이 미분양이 되면서 작년이나 재작년 증권사에서 이 건설회사의 PF 대출을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보증을 많이 써줬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이거 부실을 떠안게 생겼어요. 분양이 안 돼요. 이 증권사가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안 날 수도 있겠죠. 분양이 잘 되면. 코로나 비대면 시장 확대로 상가 상업지구 폭망. 이거 이제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미국, 영국, 홍콩 다 깨졌죠. 외국 다 깨지고 있습니다. 상업지구. 근데 우리나라는 안 깨지고 있어요. 안 깨지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10년 10월 바젤3 도입, 개인 신용대출 줄어든다. 그렇죠. 쪼이죠. 대출 쪼이고 있어요, 이제. 대출 힘듦 일부는 회수돼야 돼요. 왜 그러죠? 생애 주기에 따른 그 대출 기준들이 바뀌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래 못 사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출금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 갚아야죠.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줄고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나눠서 오래 갚아라 해서 대출금이 또 늘어난다는 거죠. 집이 없어도. 오래 젊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직장이 좀 확실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바젤3를 이 어려운 상황에 왜 도입하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하고 정부 또 일부 재벌이 이렇게 똘똘 뭉친 뭔가 좀 독재? 뭔가 하여튼 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해서 국제 회계 기준인 바젤3에 맞춰라 회계 기준은 뭐 IFR 9 뭐 이런 거 은행 관련된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시행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 니나하고 거래 안 할 수 있다. 막 이런 정도니까.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봤을 땐 좀 안 좋나 봐요, 모양새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혁신도 하라, 맞추자. 그런 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외국에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보고서부터 같은 거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 좋긴 안 좋죠. 물론 외국도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안 좋은 거를 언론 플레이를 잘하죠. 언론에서는 절대 잘 얘기 안 하죠. 여섯 번째,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이 힘들다. 이 수급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빚으로 버티는 가계기업 폭망, OECD 기준 가계의 1위, 아까 얘기했죠.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이 힘들어요. 국가에서 돈을 더 이상 찍어내기가, 뭐 채권을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도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힘듭니다. 간당간당해요. 요 예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 더 힘들어지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동성으로 갔던 게 탁 망하죠. 일곱 번째, 수급에서 기관 외국인은 연일 매도. 제가 이거를 5월달 6월달까지는 기관하고 외국인을 계속 체크했는데 그것부터 체크 안 했어요. 매일 파니까 그 돈으로 뭐 옵션을 산다 뭘 산다 하는 말이 있죠. 어쨌든 매일 팔아서 이 사람들은 하락에 대비했다. 포지션을. 하락에 이제 환매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밑에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특히 기관은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개인만 샀습니다. 주위에 개미만 남았다. 동학개미, 서학개미에서 막 선동해주니까 막 샀어요. 향후 주가 폭락 시 총알바지. 그러니까 버팀목이 돼주는 거죠. 물려서. 여덟 번째, 개인 신용잔고 최고. 이게 고점 징후입니다. 엄청난 유례 없는 최고죠. 개인 신용 최고. 반대매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피바다를 이룰 확률이 높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집 이런 것도 빼서 아니면 집담보 아니면 개인 매주 담보를 했는데 신용 안 줘주면 행복합니다. 그럼 뭐 투자 실패로 뭐 온 가족 뭐 예? 약을 먹었다느니 연탄불을 폈다느니 불을 붙였다느니 뭐 여러 흉악한 얘기가 엄청 나오죠. 한강에 뛰어들었다느니 투자 실패 한 30, 40대 가장 어?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림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이거는 해마다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나온다고요. 도배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니네가 신경을 많이 썼다. 니네가 잘못했다. 이제는 그런 사람 모든 투기꾼으로 몰아가요. 근데 어차피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는 언론하고 정부 막 계속 펌프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홉 번째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부도기업이 상존했다. 부도기업이 이때도 가동률이 뭐 44%뭐 이랬어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랑.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50% 회사는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더 심각해졌죠. 대출로 연명하니까. 열 번째, 적극재정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되는 시간. 그렇죠. 지금까지 적극재정, 뭔가 돈도 쏘고 유동성도 공급했는데 이제 긴축재정, 더 이상 돈을 못 쓰고 뭔가 좀 세금도 좀 더 걷고, 그리고 자기들도 경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가에는 유동성, 가장 큰 수급이 깨졌다. 수급이 깨졌다. 모든 상황은 차트와 경제지표가 말해준다. 튀어라! 네, 튀어라. 튀어라인데 10월 달에 뭐 50% 현금화 할지 아니면 다 튀거나 다 튀면 다시 못 들어와요. 우리는. 그게 가장 현명한 거고 자기가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뭐 거기서 조금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그 채널에도 구독자가 안 늘 거예요. 조회수도 떨어지죠. 물린 사람 만약 주가가 빠지면 물리잖아요. 고점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물렸으니까 언젠간 가겠지 하고 고사 지내고 계속 속만 끓이죠. 맨날 소주에 라면 끓여놓고 먹고 네? 새우깡에 먹고 그러면서 계속 끓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가 빠질 때. 네, 그러면 뭐하러 이런 걸 봅니까? 돈이 빡혀서 이제 빼지도 못하는 이거 봐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저 역시 더 이상 이제 채널을 키울 상황도 안 되고 뭐 키우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딱 좋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뭐 1,300명이 넘는데 뭐 여기 어차피 구독자 중에서 실질적인 구독자는 100명. 거기서 조금 그래도 깊이 있게 보는 분은 50명 정도 된다고 봐요. 50명. 많아야 30명, 50명.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요일 날도 그냥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한마디로 험해수라고 말하죠. 험해수.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왜 다 털어야 되냐면 종합지수가 2,300에서 2,400일 때 주가가 10,000원짜리라는 주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2,000포인트로 빠졌다고 생각하면 7,500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이럴 거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만약 1,500포인트 예전에 빠졌던 1,400포인트 가까이 되면 4,5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량 주면 6,000원대 정도 가겠죠.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1,3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얼마에 가냐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가 맞아요. 물론 이렇게 했다 반등해서 5,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400포인트 때. 근데 이 정도 바닥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막 툼에 나오거든요. 툼에서 반대 매매 나오면 충분히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 포인트에서 내가 팔았다 이거죠. 분명히 10월 초에는 반짝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반짝할 때 털었다 이거죠. 10,000원에 털었어요. 물론 10%가 물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20%가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전이나 조금 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죠. 이거를 털면은 계속 이렇게 빠질 때 자꾸 먹으려고 들어오면 또 물려요. 결과적으로 내년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내년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이다 생각될 때 계속 예시하다가
그때쯤 이제 들어가면 되죠. 바닥이 여기 같으면 이 가격대 들어오는 거고, 여기 같으면 이 가격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금방 가요. 또 주가가 빠질 땐 또 급락, 물론 10월에는 급락 안 하지만, 만약에 11월에 신용등급 하락부터 이런 수급 부분, 뭐 양도세 부분부터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몰리면 좀 겁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2000, 1929년 10월 달, 10월 29일인가요? 그때 대공황 때를 보여드렸지만, 한번 빠질 때는 그렇게 모였던 그런 악재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확 빠집니다. 정신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추가로 좀 쓴 거는 이 뉴딜 펀드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 교탑 선전을 했죠. 멋있었죠. 이 뉴딜 펀드를 이제 이면을 보면 이 보증금을 줄 돈도 없다는 거예요. 뉴딜 펀드, 뉴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 보증금이 줄 돈도 없으니까 이제 뉴딜 펀드로 개인들이 돈을 박아주면 그 돈으로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정부의 꼼수로 국민을 선동하려 함, 수입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라.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태양광을 만들어도 그 산속에 송전로부터 ESS부터 추가적인 비용들이 부대적으로 계속 들어요.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전기도 전선도 없는 산꼭대기나 뭐 이런 바닷가 저 먼데 해상에다 띄울 텐데. 그럼 그런 돈까지 하고 그러면 수익이 전기를 막 또 한도가 그 사용 기한이 다 되면 또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수익이 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해야죠, 선동. 예? 이게 다 이게 함정이라고 봐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럼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투자라는 얘기인데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위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감내해야 된대요. 야, 네가 저거 뭐야 욕심내서 투자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돌려버리죠. 언론은. 아주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아예 수익이 안 나는 거를 자기네들 뭐 일으키려고 업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이걸 했다. 웃기지 않아요? 뉴딜 펀드는 좀 부시대적인 발상이잖아요. 이게 뭐 물론 해야 되겠죠. 예, 화석연료 줄이고. 그런데 이거를 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걸 뭐 국민들이 돈을 박아서 수익을 내서 한다. 실패되면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래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가 너무 많다. 지나간 후에 지옥이었으면 알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 그렇죠. 새로 들어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큰 손해는 없을 거야. 좀 물리거나. 그리고 또 돈을 물리면 눈이 뒤집혀서 본전을 찾으려는 마음에 사람의 심리가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신용을 써요. 빨리 본전을 찾으려고. 그래, 요것만 먹고 나가자.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수까지 빠지면 그 더블로 신용을 쓰면 더블로 적자가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깡통이 나오고 뭐. 본들이 또 일반적으로 긴급 자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긴급 자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신용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갈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난 확실한데. 그런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막 가는 거죠, 신용은. 또 세력들은 신용을 뽑아먹기 위해서 한 20, 30%? 30%에서 50%까지 빼주는 거죠. 그 신용 딱 나온 밑에서 받아먹고. 그렇게 딱 신용은 딱 들어왔는지 누가 알잖아요. 다 나오죠. 티가 나죠. 그래서 신용은 위험한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좀 주식수를 줄이면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리스크가 있는 건 좀 더 빼야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뻔해요. 이제 게시판에 이 주식 어떡하죠? 이거 저 물렸는데 사실은 반등하면 터는 게 최고죠. 지수가 계속 빠질 것 같은데. 물론 지수가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을 잠깐 주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요 고점을 못 가고 그럼 요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갈 때 빨리 팔아야지 이 고점까지 못 가니까 고전에 딱 팔아야죠. 그때 탈출해야죠.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것까지 못하면 계속 올리다 또 빠지고 더 빠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빠지죠? 빠질 때? 한 번에 쭉 안 빠지고
갈 듯, 또 빠지고, 갈 듯, 또 빠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이 미칩니다, 미쳐. 막 이상하게 정신 변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돈 다 꼬라갖고 놓아갖고. 그래서 옵션이나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이런 신용처럼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기일이 있어갖고 레버리지를 쓰니까 마진콜이 그냥 팍팍 나오는 거죠. 네.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 그래서 그 선물이나 옵션은 좀, 자기가 정말 뭔가 확실한 게 없는 사람은 하면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 봐요, 저는. 파생이라는 게 뭐 선진국적인 투자도 아니고, 돈을 아무래도 주식회사에서는 좀, 이 주가 거래로만은 좀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파생 거래라는 조금 더 고수익을 주면서 고위험, 그리고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한 거죠, 상품을. 근데 꼭 그걸 해야 되냐? 아니죠. 할 필요 없죠. 그건 뭐 굳이 몇 명 좀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 주식보다 더 희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우산업 월봉입니다. 네,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다우는 좀 나아요. 물론 이 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못 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빠지는데 여기 반짝했다가 여기서 도지나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을 찍으러 갈 것 같아요. 조만간은. 그렇죠? 다우도 그래요. 물론 다우는 조금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죠. 그래서 다우도 어차피 차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하향 차트다. 아직 물론 여기서 뚫으려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하향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우 산업이었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스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전번에 빠졌을 때 요 고점을 뚫어줬죠. 근데 이제 물론 내렸죠.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희망이 좀 더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빠졌다가 뭐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한다던가. 근데 만약에 정말 빠진다면 급락도 나오죠. 급락. 굉장히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기술주들은 좋게 보나 봐요. 차트가 코스피, 코스닥, 다우가 다 안 좋거든요. 하락 차트인데 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이었습니다. 코스피 월봉인데 이 최고점을 못 뚫고 8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뚫고요. 이제 이번 9월 달에도 이렇게 반짝 올렸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하향해서 이 5일선까지 오지 않을까. 5일선이면 대략 2200, 2200인데 5일선을 만약에 10월 달에 지지를 못한다면 이 상승폭의 3분의 1인 2100포인트, 2100포인트 지지를 한번 보십시오. 2100포인트. 대략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저는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는데 이거 지지를 하는지를 보죠. 5일선 지지가 중요하고 5일선 지지를 못한다면 2100포인트. 이게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 저점들을 다 이탈했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하향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펀더멘털 앱을 봤을 때.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이건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역시 월봉을 보시면 이 고점을 못 들고 하향했죠. 그리고 이제 5일선을 분명히 잠깐 반짝 올렸다가 찍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그리고 거기서 지지를 하나 보고 못하면은 이제 3분의 1 가격, 한 710, 20, 네, 710, 720 정도, 그 정도인가요? 대략 그 정도를 지지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이 깨지면. 그래서 이제 조금, 어차피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빠질 땐 또 급등, 급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 가격, 상승의 3분의 1 가격이나 2분의 1 가격 지지, 3분의 1 가격을 지지 못하면 2분의 1 가격을 지지, 이런 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저점이 이제 거기서 나오나 한번 보는 거고, 그게 밀린다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는 고점을 못 틀고 펀트멘탈을 봐도 하향 추세다, 하향 추세. 그래서 빨리 털수록 좋다. 반등하면 털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이제 재료가 터질 것 같다 싶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고 뭐 실적 관련주다, 뭐 이런 거, 뭐 테마주다 이런 거는 털어야죠. 그래서 튀어라. 결론은 튀어라예요. 튀어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빨리 털수록 좋고, 그게 안 되면 계속 현금화. 저는 이제 10월 달에 최소 50% 이상 현금화를 정했습니다. 네.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봐야죠. 제 예상대로 된다면, 빠지는 기울기도 11월 달엔 더 급해져요. 12월은 더 급해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과일을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작전동인가 그쪽에서 딴 동네인데 이제 가고 과일 파는 차가 있어서 거기 자두하고 뭐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두를 사려고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자두가 좀 겉표면이 좀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이거 자두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아유 이제 자주 안 나와요 자두. 먹을만. 근데 내가 그럼 좀 달긴 하나요? 먹을만 해요. 근데 진짜 철떡같이 믿었죠. 근데 그 파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바보 같은 짓이죠. 파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자두 사왔어요 하고 그때 어머니가 하나 딱 물어서 이렇게 딱 씹어보시더니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역시 자두가 저도 그래서 왜요 하고 먹었는데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 자두였어요. 나 희한한 설탕을 뿌려도 안 되는 게 견적이 안 나오는 자두였습니다. 그래서 반은 버리고 반은 이제 어떻게 갈아서 주스로 해서 먹었어요. 매실청을 넣어가지고 그것처럼 생선 가게든 채소 가게든 과일 가게 가갖고 아줌마 이거 그 과일 이거 싱싱한 거예요? 이거 생선 싱싱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주인들이 이거는 썩었어요. 아우 이거는 먹지 마세요. 이거 싱싱하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장사꾼들이나 뭐 이런 뭐 사업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포장을 해야죠. 장사를 하려면. 근데 이 주식시장 주위에 있는 증권사도 있고요. 증권사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돈을 벌려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뭔가 자꾸 불안해서 물어봐야지 이제 그 상담료를 받죠. 그리고 또 방송 역시도 증권사하고 다 광고 모든 게 다 관련돼 있죠. 기업들의 광고도 받고 뭐 그렇죠. 언론도 역시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한통속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좀 그거보다 이제 뭔가 피를 빨리는 입장? 그런 입장이에요. 돈을 털어줘야 되는 거죠. 주시장에 들어와서.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는 시장이거든요. 누군간 잃어야 되는데 잃을 사람은 개미밖에 없다. 개미의 90% 이상은 잃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시장은 사실은 딸 수 있는 확률이 낮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과일 장사한테 과일이 싱싱하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전문가가 됐든 뭐 이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뭐 방송을 하거나 증권 방송을 하는 데서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믿는 거는 과일 장사한테 과일이 싱싱하냐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말만 털썩 믿고 그래 어떤 뭐 경제학자 어떤 교수가 주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어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다가 혹시라도 폭망하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들한테 따질 수 있어요? 자기 재산인데 투자를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하면 자기가 리스크를 떠안아야죠. 수익도 자기가 혼자 먹듯이. 그래서 물론 이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거 개인 투자자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폭락의 세팅은 다 끝났다. 결론은 그거예요. 폭락의 세팅은 끝났다. 수급에서도 기간도 다 빠져서 이제 그 환매도 대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서 살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5월 달부터 줄기차게 팔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관 외국인 판 것도 안 봐요. 그럼 이제 개인만이 남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제 주가를 줄기차게 올릴 수 있냐? 모래알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폭락은 준비됐다. 펀드멘털이나 모든 것도 돼 있고, 막말로 부동산이나 모든 게 깨지는 상황이 왔는데, 기업들도. 주가만이 공공행진한다? 그럼 유동성을 공급해야죠. 유동성도 끝났다. 그러면 뭐 어떻게 개인들이 뭐 금광을 파서 그 돈을 벌어서 투자하나요? 네, 끝난 거예요. 인정합시다, 우리. 저는 그렇게 보고 인정을 해야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도록 하세요. 물론 자기가 어느 회사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정보가 확실하다면 그런 주식은 이제 보유하고 있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남한테 듣거나 뭐 저한테 들은 것도 똑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폭락은 서서히 와서 못 빠져나가요. 10월 달에도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쑥쑥 빠지면 그때는 뭐 그러니까 내가 10%에서 20% 손해인 상태에서 어느 날 종합지수가 4%, 5%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50% 빠집니다. 데미지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주말에 공원 걸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폭락은 세팅됐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제 저보고 저는 또 미친놈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죠. 그땐 듣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더 상승해서 3,300포인트 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냥 나름대로 뭐 생각이나 논리가 있겠죠. 근데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했고요. 자기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현금화 50% 이걸 가동해서 최악의 상황이다 생각되면 다정리 한 11월까지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그동안 좀 믿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10%든 20%를 보유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저 역시도 뭐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돈을 벌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도 뭐 큰 손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줄줄 갈 수 있어요. 하여튼 좀 스마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